자, 10페이지. 자, 여러분, 상특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특신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법끼리 서로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순서대로 적용을 하는 거야. 일단, 상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헌법하고 법률하고 충돌하면 누가 이겨? 당연히 헌법이 이기지. 법률하고 명령하고 충돌하면 법률이 이기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둘 다 법률이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그럴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여러분, 민법이 있어.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야. 그치? 민법.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상거래를 다루는 법이 있어. 그거를 상법이라고 해. 그러면 상법하고 민법하고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상법이 이기는 거야. 그때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상법은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충돌하면 당연히 특별법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법은 딱 상행위에 상거래에만 딱 집중하려고 하는 법이죠. 그러면 누가 더 현실에 부합할까? 특별법이 더 현실에 부합하겠지. 그래서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로교통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으로 하죠. 도로교통법이 있고 뭐 가중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가중처벌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 이 도로교통법으로는 부족하니까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그럼 이것하고 충돌해.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특별법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더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도록 만든 거니까. 근데 둘 다 특별법이야.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민법하고 상법하고 충돌하면 누가 특별법이야? 상법. 상법하고 전자상거래법하고 충돌하면 누가 특별법이야? 상거래 중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거를 규정하는 법이 전자상거래법이야. 그러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의 내용하고 상법하고 충돌해. 그럼 누가 이겨? 전자상거래법이 이기는 거지. 이때 상법은 일반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전자상거래법을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아까는 상법이 특별법이라면서요. 상대에 따라 다른 거야. 상대에 따라 다른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근데 둘 다 똑같아. 둘 다 특별해. 특별한 법이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의 가중처벌 특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속도위반과 관련한 가중처벌 특별법이 있어요. 근데 속도위반과 이게 둘 다 충돌했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신법이 이깁니다. 신법은 자, 신법은 어쨌든 여러분 옛날 신법하고 구법이 있죠. 옛날에 만들어진 법하고 지금 만들어진 법. 그러면 현실에 부합한 거는 지금 만들어진 거야, 옛날에 만들어진 거야? 지금 현실에 더 부합하지, 옛날 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신법이 우선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신법이군요. 그건 없어요. 몇 초라도 빠른 게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틀을 딱 적용하면 빠져나갈 건 없어요. 뭐가 더 충돌했을 때 뭐가 더 이기는지는 딱 정해집니다. 요 세 가지. 단, 요 세 가지가 어떤 거는 특별법이야, 어떤 거는 일반법이야. 근데 어떤 거는 법률에 있고 어떤 거는 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법이 명령에 있고, 명령의 형식이야. 시행령의 형식이야. 근데, 일반법이 여러분 법률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법률의 형식이 일단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걸로 안 되면 요거 적용하고 여기까지 안 되면 요거 적용한다는 얘기야. 신법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상특신의 원칙이다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되셨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기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기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행정법은, 여러분, 행정이라는 개념은 언제서부터 생겼을까? 국가가 성립되거나 혹은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면 행정법이라는 건 있었겠죠. 부족사회에서도 행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행정이라는 개념은요, 입법과 사법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상권 분립의 개념이 섰을 때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나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하는 거를 다 행정이라고 보면은, 물론 부족사회에서부터 행정은 있었겠죠.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부터 행정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행정, 현대적 의미에서 이 행정은 권력 분립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행정이 만들어진 거는 근대 사회가 근대 사회로 왔을 때부터 행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분립은 근대의 산물입니다. 근대의 산물. 권력 분립.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었나요? 아니죠. 왕이 행정도 하고, 여러분, 경국대전 누가 만들었어? 세조랑 성종이 만들었잖아. 왕이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놈을 매우 쳐라.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다. 왕이 사법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데를 우리가 민주사회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 분립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형태를 띠면서부터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됐잖아.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 법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적인 이 아픔을 겪었죠. 그게 뭡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근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는 이미 시장이 있었고, 이미 상공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실학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여러분 이 경제학의 아버지가 아담 스미스거든요. 이 아담 스미스 다음에 나온 사람이 케인즈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뭘 주장하냐면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채워라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력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민간 소비 쿠폰인가? 이거 다 케인즈 정책입니다. 이거 다 케인즈 정책이에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채워라, 다 케인즈 정책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 실학자 중에 박제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제가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제가의 우물론이 있어. 우물론. 그 사람이 뭐냐면, 돈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기를수록 우물은 찰 것이다. 이게 우물론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할수록 시장이 돌아가서 소비력은 커질 것이다. 이 얘기를 박제가가 합니다. 우물론이라는 책에서. 그러면 케인즈가 나타나기 전에 몇백 년 전, 케인즈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케인즈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조선의 실학자들은 그 원리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책까지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본은 수탈을 위해서 철도를 깐 것뿐이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역사 이야기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은 컸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일찍 근대화의 경험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막 문호가 개방되니까, 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에 잘 나가는 애들,
이제 귀족 집안의 애들이 한 10명이 모아서 사절단이라고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간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얘네가 처음에 어디 가냐면 미국을 갔어. 미국을 가니까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야, 우리 미국을 배우자. 미국 거를 따라 배우자. 우리 법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어떤 뭐 정부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우리 미국 거를 그냥 따라 하자.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 미국 온 김에 우리 스위스도 한번 가볼까? 스위스를 가는데 얘네가 눈이 뒤집어진 거야. 야, 스위스는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야. 야, 스위스는 아무나 못 건드려. 야, 우리 스위스를 한번 배워보자.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독일도 한번 들려볼까? 하고 독일에 딱 들렸는데 독일은 일본 사람들의 그 이아쿠라 사절단 모두의 만장일치가 있었대. 야, 독일이다. 독일은 딱딱딱딱 제도적이고 딱딱딱딱 뭔가 이런 그 일본 사람들 스타일에 맞았던 거야, 얘네들. 그리고 막 명령하면 따라야 되고 막 이런 이제 딱 체계를 좀 갖춘 모습이 좀, 야, 독일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독일로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독일이랑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한 편이었던 거 아시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연합군이라는 이름을 한 편이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독일의 법전을 그대로 베껴갖고 와요.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법체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리고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어느 법을 공부했을까요? 일본법을 공부했겠죠. 일본법을 보니까 다 독일 사람 얘기만 나와. 우리 행정법에서 나오는 외국 사람들 있죠. 다 독일 사람입니다. 1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독일법의 기초하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근데 전 세계의 법을 이렇게 크게 나눠요. 자,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대륙법계에서 중요한 나라는 독일하고 프랑스예요. 이거는 영국하고 미국이고요. 근데 사실 독일과 미국만 잘 알아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대륙법계의 영미법계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륙법계는 왕의 힘이 엄청 세. 그래서 왕이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쥐고 있다가 일단 그걸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게 근대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는데, 야, 그래도 야, 좀 행정은 좀 마지막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 법 니네가 만들어. 그래, 법 니네가 만들어. 그리고 뭐, 알겠어. 그리고 사법부, 알았어, 사법부 니네가 해. 예. 근데, 야, 행정은 좀 그렇지 않냐? 행정까지도 니네가 좀 하면 그렇지 않냐? 행정이라는 거는 얘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이 자기 부하에게 일을 시키는 건데, 그것까지도 니네가 법을 만들어서 나를 간섭하면, 야, 그건 좀 그렇지 않냐? 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때예요. 대륙법계 전통은. 얘네는 이미 영국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배워봤을 거야. 뭐,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해서 의회의 힘이 가장 세요. 그 영국에서 나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미 입법부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영국에 아직도 여왕이 있잖아요. 그건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쪽에서의 왕권은. 이쪽에서 왕권은 실질적인 권력이고 이쪽은 상징적인 권력이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야, 우리는 행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은 좀 특이해. 이것까지는 우리가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법부가 판단하면 안 돼. 행정과 관련해서는. 행정과 관련해서 입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이거는 왕의 권한이야. 이것까지 뺏기면 안 돼.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적 흐름을 행정국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행정국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은 따로 재판소를 둡니다. 행정재판소. 우리가 헌법은 중요하니까 따로 헌법재판소를 두는 것처럼 당시에 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행정과 관련해서는 따로 재판소를 둬야 돼. 이거를 그냥 사법부에 맡길 수 없어 라고 하고, 얘네는 영민법계는 야, 그런 거 어디서 다 똑같은 거지. 무슨 행정이라고 해서 뭐 행정사건이라서 뭐 다른 게 있어? 그냥 똑같은 그냥 사건이야. 그래서 얘네는 사법국가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네는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없어요. 그냥 일반 사법부에서 행정사건도 다룹니다. 그리고 얘네는 공법하고 사법은 다른 거야. 야, 어떻게 국가랑 개인의 관계하고 개인과 개인의, 그럼 국가가 개인이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야, 다를 게 뭐 있어. 그냥 다 똑같은 거지.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는 공사법은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 뭐 프랑스랑 독일이랑 영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건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일본을 통해서 독일의 법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까지 법학자들은 다 어디로 유학 갔는지 아세요? 독일 유학파예요. 다. 독일에서 법학 공부하고 다 왔어.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체계에서는 다 독일 사람들만 나와. 형법을 공부를 해봤겠죠. 형법에서 다 독일 형법을 기초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교도소 생긴 모양 있죠. 다 독일에서 베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죠. 그리고 48년도까지 3년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미군정의 지배를 받죠. 그 다음부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법체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부터는 법학자들이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럼 다 어디로 갔다 왔을까요? 미국을 갔다 온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두 개의 영향을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에서는 요걸 채택하고요. 이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서는 요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행정법 전통은 사법국가주의와 공사법 이혼론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영향도 받았고 미국의 영향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사건은 여러분 그냥 사법부에서 합니다. 따로 헌법재판소처럼 행정재판소라는 거 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저도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 얘기한 게 공법과 사법은 다릅니다. 이건 수직이고 이건 수평입니다. 이거는 하기 싫으면 맺지 않아도 되는 관계지만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딱 구분해서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 공사법 이혼론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3번의 밑줄 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주의와 대륙법계의 공사법 이혼론의 입장을 고루 수용하였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권력분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력분립. 자, 권력분립은 제가 여러 번 지금 여러분이 수업하면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법을 만드는 사람, 입법. 얘네들은 법을 뭐 한다?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은 이 법을 얘가 만든 법을 어떻게 해요?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행한다. 그 다음에 사법. 자, 얘가 만든 법을, 얘가 집행한 법을 사법부에서는 적용하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얘는 별로 얘는 좀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근데 얘와 얘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아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았어. 첫째, 둘째야. 그럼 첫째, 둘째의 성격이 정반대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법치주의를 관점에 보면 얘가 좀 높은 애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얘네들 성격이 반대예요. 얘는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얘는 적극적이야. 그래서 행정은요. 예를 들면 행정은 누군가를 벌하고 누군가를 고소하고 이러면 안 돼.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제일 불만이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 정치적으로 만나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건덕하면 고소하고 그냥 그렇게 해결하는 게 너무 많아. 정치의 사고파야 요즘에 내가 제일 불만 있는 건. 근데 원래 정치, 원래 행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는 소극적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재판해줄게. 그럴 수 없습니다. 재판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활동이라는 거는. 그렇죠? 얘네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얘네는 능동적이야. 얘네는 수동적이야. 그리고 얘네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얘네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네가 했던 행동이 법에 맞아 안 맞아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가 몇 월 며칠 날 밤에 어느 집에 가서 훔쳤어 안 훔쳤어 이거 따지는 거지. 너 앞으로 훔칠 거야 안 훔칠 거야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럼 다 안 훔친다고 그러지 뭐. 그럼 넌 죄가 없구나 그럽니까? 그러진 않잖아. 이거는 과거지향적. 그렇지? 그래서 요 법치주의 원리에서 행정과 사법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별표 쳐야 됩니다. 11페이지에서는 행정은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인 반면 사법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서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재량 뭐 이런 얘기 할 텐데요. 이런 게 다 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래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만. 미리 좀 땡겨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 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해도 돼요. 행정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또 다른 행정청에서 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행정청이 처분을 했지. 그 판단을 누가 한다고? 행정청이 하는 거야. 근데 행정소송은 뭐예요? 행정청이 한 행위에 대해 처분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는 거야? 법원이, 사법부가 하는 거지. 예. 그쵸? 그래서 여러분, 행정심판에서는 권력분립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심판과 소송이 있는데, 심판은 행정청이 하는 거야. 소송은 누가 하는 거라고? 법원이 하는 거야.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따집니다. 근데 소송에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따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집 애가 있어. 우리 집 애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친구를 막 때려. 그러면 때리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혼내야 되죠. 야, 너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 혼내야 되죠. 됐지?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위법한 거야. 친구를 때리는 건 위법한 거야. 됐지? 근데 우리 집 애가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네. 그러면 야 인사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 애야. 얘기할 수 있지. 야 인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에는 남의 집 애야. 우리 집 애가 아니라 우리 아래층 애야. 우리 아래층 애가 지나가는데 어떤 애를 막 패고 있어. 그럼 말려야 돼. 아유 내 자식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야지 하고 지나갑니까? 말려야지. 혼내야지. 어디 그쵸 폭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남의 집 애가 내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왜 어른한테 보면 인사 안 해? 왜 너 나보면 무시해? 왜 인사 안 해? 혼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혼내면 걔네 집 엄마가 좀 속상하겠죠. 그래서 부당함에 대해서까지는 소송에서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권력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권력이 안 나눠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부당함까지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권력 분립에 따른 논리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통치행위라는 게 있어요. 통치행위. 통치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예요. 여러분 2000년에 몇 년생이야? 97년생이야. 그러면 3살 때인가 4살 때쯤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 만난 거 알아? 남북 정상회담 한 거 알아? 알아요? 기억력이 좋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가는 거는 합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요. 북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북한 가게? 그럼 사람들은 북한 왔다 갔다 하게 그러면?
그렇잖아. 그래서 안 돼. 예. 근데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왜 그럴까요? 그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야. 그래서 사법적 판단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 사법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한 높은 수준의 행위에 대해서 얘가 판단을 못하는 거야. 높은 수준이 아니면 다 얘가 판단해요.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이거예요. 사법국가주의예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어. 행정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근데 그 행위가 너무나 높은 수준이야. 그러면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정법 곳곳에 있는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때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칭이는 나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지 않겠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도 그런 거예요. 특별 권력 관계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자,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 예. 그 다음에 군대와 군인의 관계. 그 다음에 교도소와 수용자의 관계. 뭐 이런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여러분 이제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옛날에는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교도소와 수용자의 관계 봅시다. 교도소의 수용자 관계. 떠들면 못 떠들게 얘기할 수 있죠, 교도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는 벌 받고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떠들면 못 떠들게 할 수 있고 취침 시간이 아닌데 누워있으면 못 눕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관계에서 말한다고 뭐라고 하고 누워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국가가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뭐라고 하고 여러분이 누워있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일반 권력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좀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돼. 군대 군인처럼. 그런 경우는 특별 권력 관계. 이거는 행정청의 권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법부가. 그런 데에서는 사법심사를 안 했어,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흐릿해져가지고 다 사법적 심사를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이익형량. 아까도 얘기했죠.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익형량. 이익을 저울로 잰다라는. 여러분은 한국사 공부해요? 능력검정 시험 다 합격해야 되지 않아? 그래? 여러분 1923년도에 조선의 백정들이 조선 사회의 평등함을 위해서 이렇게 그 포스터 유명한데 이렇게 저울을 딱 들면서 조선의 백정들이야 몇 월 며칠 다 모이자라고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조직 이름이 뭔지 아세요? 19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백정들은 저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단체가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거야. 그때 형이 저울형자야. 저울형자. 그러니까 형자가 저울로 잰다는 거야. 이익형량이라는 것은 이익을 저울로 잰다라는 뜻이야. 그걸 다른 말로 이익을 서로 비교한다. 양을 비교한다. 비교 교량. 저울로 잰다. 비교 형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많이 저울로 재요. 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익 추구와 사익 보호의 이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모든 판례들이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판례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익형량의 원리가 중요하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기초 2. 자, 행정법의 정의 나왔다. 우리 이제 외워야 되겠지? 자, 행정법이란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행정작용 밑에다가 처분, 행정구제 밑에다가 소송 써주세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직부터 볼게요. 행정조직법은 행정조체의 내부 조직에 관한 법입니다. 자, 행정기관 상호 간의 권한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런데 권한에 동그랍시다. 권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막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자, 나를 막 못 가게 만들어. 그러면 나는 따지겠지, 그거를 가지고. 그걸 따지는 것은 나의 권리예요, 나의 권한이에요? 나의 권리입니다. 권리. 아시겠죠? 그러면 자, 국가에서 대규모 공사를 해. 근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다 공사를 해. 서울시에다 대규모 공사를 해. 근데 그거는 국토교통부의 권리, 국토교통부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싸울 수 있지. 이 사업이 누구 건지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는 권리라고 얘기해요,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이라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러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는 권리, 국민은 국가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권리. 이건 내 권한이야 이러지 않아요. 권리. 네, 국가기관 상호 간에는 뭐라고 불러요? 권한이라고 불러요. 권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네가 하니? 이럴 때는 권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문제는 이건 내가 갖고 있었던 나만의 것인데 왜 네가 침범하니? 이럴 때는 내 권리를 보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뭐 권한을 보장해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아시겠죠? 권리와 권한은 다른 말이에요. 이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플러스, 개념 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행정 주체는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아, 어렵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팔다리가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그러면 이 말은 행정 주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주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행정 주체는 당사자다라는 거예요. 행정 주체에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국가는 시원적이다라는 얘기인데, 시원적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주체다. 완벽한 주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행정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국가를 상대로는 행정작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주체일 수 있죠. 행정작용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대한민국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작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 그때 서울시는 그러면 행정객체지.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도 될 수 있고 대부분 행정주체겠지. 국민들과의 관계,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관계에서는 행정객체도 될 수 있지.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행정주체만 될 수 있지 행정객체는 될 수 없어. 왜? 그런 걸 시원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원적 주체. 객체가 될 수 없는 주체.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없는 주체. 시작부터 행정주체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공무수탁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탁사인. 여러분 공무수탁사인은 개인인데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위탁받다 이런 뜻이야. 공적 업무를 위탁받는 사인이 있어요. 대학 나왔어요? 졸업했어요? 그러면 학위증 받았겠네? 학사학위? 그렇죠? 학사학위증은 여러분 학위에 대한 보장은 학교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학사학위는. 석사학위, 학사학위, 박사학위는. 그러면 그 학교에서만 인정해? 학위증은?
학위는 국가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위증 교육부 장관한테 받았어? 졸업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한테 안 받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오. 전국에 대학이 몇 개인데 졸업생이 몇 명인데 교육부 장관은 그럼 1년 내내 학위증만 주다가 업무가 끝날걸?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사립대학교 총장이 사립대학교 총장 이름으로 여러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학위증은 총장이 직접 주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학과장들이 나눠줬을 거야. 근데 거기 밑에 학위증 밑에 보면 누구 명의로 받았을까? 사립대학교 총장,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님 이름으로 아마 받았을 거야, 여러분들. 총장이나 학장님 이름으로 받았을 거야. 그때 그러면 사립대학교 총장은 여러분 행정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립대학교 총장은 행정청입니다. 근데 사립대학교 총장은 행정청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사인이에요. 근데 교육부 장관이 줘야 될 학위를 그 사인이 준다는 거예요. 왜? 일이 바쁘니까 그 사인에게 학위증 주는 공무를 잠깐 위탁한 거예요. 그러면 공무수탁 사인은 그 수탁받은 공무를 할 때에는 행정주체로서 인정을 받아요. 딱 그 행위를 할 때만. 여러분 되게 많아요. 사인인데 이런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평상시에는 사인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통장 알아요? 통장? 요즘에는 여러분들 다 아파트 사니까 통장 동대표, 입주자 대표만 아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행정조직상 통장이 있어요. 통장. 그 통장이 여러분이 이사를 오면 전입신고에 대한 확인을 그 도장을 통장이 받아요. 그러면 통장은 행정청일까요? 사인일까요? 통장. 우리 아버지가 통장이에요. 우리 동네. 네, 통장이야.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사인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인이야. 근데 전입신고를 그 도장을 딱 받을 때만 공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행정주체야. 우리 아버지도. 이해됐지? 그런 걸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해.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적 행정사무를 위탁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사인을 우리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송 가면 배우겠지만 공무수탁사인은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조치의 지위를 갖고 국가배상소송에서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다 할 거라서 여러분들은 행정청의 동그라미, 행정주체의 동그라미, 공무원의 동그라미.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면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도 그러니까 사람도 될 수 있고 팔다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팔다리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지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딱 고의를 할 때에는. 되셨죠?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행정자격법부터 또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